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느낌인데요. 여름 하면 모기가 떠오르게 되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라리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라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에 있는 염준섭입니다. 말라리아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어르신들은 예전에 유행했던 학질, 잊혀진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멀리 아프리카에서나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왜 아직도 유행할까 하는 의아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런 기후변화가 말라리아가 지속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호조건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이 질병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라리아는 총 5가지의 열원충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차밀열 원충에 의한 차밀열 말라리아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열원충에 의한 감염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밀열 원충의 감염에 의한 차밀열 말라리아는 열대열 말라리아만큼 치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생 분포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열대 지역 그리고 열대어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밀열 원충은 열대열 원충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고, 이 차밀열 원충의 어떤 질병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간 내에 생활하고 있는 열원충에서 일부는 이 수면소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수면소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 이 수면소체라고 하는 요 단어의 의미에서 떠오르실 수 있듯이 감염된 열원충이 수면 상태, 우리가 의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잠복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시그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잠복 상태에 있던 열원충이 깨어나서 분열 증식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적혈구로 이행, 그래서 임상 증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열대열 원충에는 없는 차밀열 원충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차밀열 원충의 잠복기는 2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단기 잠복기의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간의 수면 상태로 있는 수면 소체가 있기 때문에 이 수면 소체가 잠자고 있다가 대략 6에서 한 12개월 정도의 긴 잠복기를 갖고 임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잠복기라는 형태가 존재를 하게 되고, 간에 있는 이런 수면 소체까지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간에 남아있는 수면 소체가 분열 증식해서 임상 증상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은 증상만을 갖고 우리가 이 병이다 이렇게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라리아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상 증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증상이 시작이 되면 전구 증상으로 식욕 감퇴, 피로감, 의욕 감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그런 단계를 조금 지나게 되면 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니까 당연히 심한 오한이 있고, 또 열이 떨어질 때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말라리아는 뭔가 주기성을 갖고 있는 열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일 나던 열이 주기성을 갖게 돼서 48시간의 주기로 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월요일에 열이 나고 화요일 날은 열이 없다가 수요일 날 또 열이 나고 목요일 날은 열이 없는 이런 주기성인 독특한 특징이 있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환자를 만났을 때는 그런 주기성이 나타나기 이전에 만났을 경우에 증상만 갖고는 말라리아를 의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혈액 검사상에서의 어떤 이상 소견이라 그러면 빈혈 소견이 있고, 조금 더 특징적이라 그러면 심한 혈소판 감소가 주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말라리아는 어디서 감염될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의 습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얼룩날개 모기 종이 매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3일열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약 6가지 내지 7가지 정도가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얼룩날개 모기는 소위 시골 모기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주로 발견되는 곳은 깨끗한 물이 있는 논이라든지 그런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사람보다는 동물을 흡혈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우사 주변, 즉 가축들이 있는 주변에서 더 많은 얼룩날개 모기 종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얼룩날개 모기에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도 시골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충분히 말라리아의 전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신도시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건설이 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유입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 점차 유입인구가 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3일열 말라리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얼룩날개 모기는 습성상 주로 야간에 흡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낮 시간이 아니라 야간에 활동하는 경우에 모기에 물리면서 감염될 위험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은 야간 활동이 특히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밤 낚시라든지 또 최근에는 캠핑 이런 것도 많이 가시고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이런 매개 모기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 감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가 그러면 언제부터 출현을 할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룩날개 모기는 한 4에서 5월 정도부터 긴 월동을 지내고 나서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기의 개체수도 점차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모기의 개체수가 늘게 되면 이 모기에 노출되는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발생 수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모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건 아니고요. 4 내지 5월부터 모기가 증가하면서 환자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7, 8월에 정점을 찍어서 선선해지는 9, 10월부터는 모기 기치수뿐만이 아니라 환자도 감소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가 주로 어디서 전파가 되고 발생을 할까요? 대표적인 지역은 경기도 북부 지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강화도, 파주, 일산, 연천, 철원, 경기도 북부 지역이 대표적으로 말라리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군 복무직인 용사들에서 주로 말라리아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일열 말라리아를
우리가 퇴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3일열 말라리아에서는 환자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부터 초반에 이 모기의 체내로 넘어갈 수 있는 생식 모세포가 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자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병원을 찾아서 내원하시는 발열 환자를 만나셨을 때 말라리아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라리아를 의심하려면 일단 말라리아에 관련된 임상 증상을 아셔야 되겠고, 이 환자분이 말라리아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 지역을 다녀오셨는지를 알아야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해서 말라리아를 의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특히 모기가 있는 여름철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환자분 중에서 발열, 두통, 근육통 또는 오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면 한 번쯤은 말라리아를 의심하시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혈액 도말 검사뿐만이 아니라 신속 진단 키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PCR 검사까지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모든 수준의 병원에서 가장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신속 진단 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서 신속 키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말라리아도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검체가 혈액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혈액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약 30분 정도 기다리면 붉은색 밴드가 두 줄이 생기면 말라리아다라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신속진단 키트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규정상은 확진 검사로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혈액 도말 검사까지 같이 시행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말라리아라는 것을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도말 검사와 신속 진단 키트 또는 혈액 검사에서 혈액 도말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오면 3일날 말라리아로 확진이 되신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말라리아가 3급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 주시고요. 환자를 치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라리아를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원충의 종류를 아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3일열 원충 한 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는 다 3일열 말라리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3일열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선택할 것인가 인데, 우리나라에는 약제 내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클로로킨을 선택 약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한 가지 형태의 클로로킨만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물이지만 주 치료제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장 치료 지침을 보시면 이 3일열 말라리아의 약물 치료 용량을 환자의 체중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에서는 정해진 용량을 사용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WHO의 가이드라인, 또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말라리아 관리 지침에서는 환자의 체중을 고려해서 약물의 투여 용량을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지침상에서 말하는 클로로킨은 클로로킨 염 혹은 클로로킨 베이스의 개념이고, 클로로킨 염의 형태로 kg당 25mg을 투여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이 약을 클로로킨 염 혹은 클로로킨 베이스라는 형태로 우리가 용량을 환산해 보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200mg은
클로로킨 염으로는 155mg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감안하셔서 환자에게 총 킬로그램당 25mg의 클로로킨 베이스를 투여를 하셔야 되고요. 투여하는 어떤 요법은 진단과 동시에 첫날 kg당 10mg의 클로로킨 베이스를 투여하고 24시간 후에 다시 한번 킬로그램당 10mg의 클로로킨 베이스, 그리고 또 24시간 후에 킬로그램당 5mg의 클로로킨 베이스를 투여해서 총 48시간이라고 하는 기간 이내에 15mg per 킬로그램의 클로로킨 베이스가 투여될 수 있도록 용량을 신경 써서 처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클로로킨과 관련된 이상 반응에는 아마 문헌을 찾아보시면 이 눈과 관련된 이상 반응을 많이 언급합니다. 즉 류마티스내과 환자와 같이 장기간 클로로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 누적 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때 망막이라든지 이런 데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는 말라리아 환자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고용량으로 투여되는 것이 어떤 그런 안구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단기간 48시간 이내에만 이 약물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투여된 이 클로로킨은 이 반감기가 굉장히 긴 약물이기 때문에 대략 한 4에서 5주 정도 동안 이 말라리아를 치료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클로로킨을 투여해서 환자의 임상 증상을 없앴다고 한다 그러면 이 3일열 말라리아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프리마킨이라는 약물을 또 반드시 같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프리마킨은 클로로킨이 처음 투여되는 첫날부터 함께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두 가지 약물이 동시에 투여됨으로 인해서 위장 장애라든지 이런 이상 반응들이 조금 우려가 되신다 그러면 클로로킨 투여가 끝난 이후에 이어서 프리마킨 치료로 투약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클로로킨과 마찬가지로 이 프리마킨도 투여할 때는 환자의 체중을 고려해서 투여 용량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프리마킨은 일반적으로 환자 체중 킬로그램당 0.25mg을 하루에 한 번, 그래서 총 2주간 투여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프리마킨은 전체적으로 총 투여되는 용량이 중요한 거지 이 기간이 중요한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1일 투여하는 용량을 2배로 올리고 투약 기간을 14일이 아닌 7일로 단축시키셔도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 최근에 WHO에서도 이렇게 기간을 단축하고 용량을 높여서 투약하는 것을 치료 지침상에서 반영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프리마킨에 대한 또 이 약물의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텐데, 프리마킨에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상 반응이 약물 투여로 인한 용혈, 그리고 그로 인한 빈혈의 발생입니다. 이 프리마킨을 투여했을 때 이 빈혈이 발생하는 작용 기전은 프리마킨의 대사와 연관되어 있는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의 결핍인데요. 환자가 갖고 있는 이 유전형에 따라서 이 G6PD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도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G6PD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핍이고 이 약을 투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마다 그 효소의 활성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결핍이 있는 분들에서만 이런 극심한 용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이 G6PD라고 하는 이 효소의 심한 결핍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사 이 G6PD 검사를 사전에 하지 않고 프리마킨을 사용했더라도 궁극적으로 심한 용혈에 의한 빈혈이 발생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조금 이제 유전적인 그런 양상이 다른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G6PD 검사를 사전에 하시고 이 효소의 활성도가 크게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프리마킨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라리아를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은 이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클로로킨의 투여가 시작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3일열 말라리아에서는 24시간 간격으로 혈액 도말 검사를 시행해서 투약 전 대비해서 이 도말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원충 혈증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투여한 약물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 혈액 도말 검사에서 보이는 이 감염된 원충의 양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이어질수록 점차 감소해서 궁극적으로는 도말 검사에서는 감염된 열원충이 보이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 효과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에 하나라도 도말 검사가 아니래도 약물을 투여 후에 환자의 임상적 개선이 없다 그러면 혹시는 약물 내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할 수 있겠고, 그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신 이후에 약물의 교체 투여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일열 말라리아도 결코 그렇게 경증 질환만은 아니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응급실에 내원할 때부터 쇼크 상태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고, 또 일부 환자분들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 부종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발견해서 기계 환기기를 사용해야 되는 환자들도 발견하게 되고요. 간 기능 손상이나 혹은 빈혈의 정도가 심해서 필요하다면 수혈이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환자분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도 3일열 말라리아에서는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일열 말라리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비장이 커지다가 비장이 파열되는 그런 아주 대단히 드문 사례들이 간혹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환자의 망막에 어떤 출혈이 나타나는 사례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합병증들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3일열 말라리아는 적절하게 우리가 치료하면 큰 문제 없이 다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열 말라리아의 예방인데요. 3일열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긴 소매 옷이라든지 복장을 잘 갖추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기 기피제의 사용입니다. 이 모기 기피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트라든지 약국 이런 데 가보시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추천하는 모기 기피제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모기 기피제들을 피부에 바르신다든지 아니면 피복에 뿌리신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사용을 하시면 모기에 물리는 것을 상당 부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모기장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기장을 사용하고 취침을 하시면 자는 동안에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혹은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기장, 모기피제 등등을 사용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이 3일열 말라리아를 퇴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국가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이제 사실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부터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년까지 말라리아를 퇴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환자의 조기 발견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 전파의 사이클을 조속하게 끊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